2025년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총 50문제가 출제가 되죠. 먼저 1번부터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주로 화재보험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화재보험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화재보험에서는 자동담보 물건과 명기 물건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자동담보 물건은 증권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었고요. 명기 물건은 목적물을 기재, 꼭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재해야지만 대상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명기 물건에 해당되는 거는 고가의 물건이나 뭔가 비싸거나 보통 어떤 집이나 가게에 있는 보통적인 물건이 아니라 좀 특이한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명기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자동담보 물건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선전탑이나 네온사인, 간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뭐 곡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장실 이런 거 딸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말하지 않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유물 같은 경우도 따로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담보 물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제 자동담보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부착이 되는 네온사인, 간판, 선전탑 이런 것들은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1번부터 3번은 어때요? 통화유가증권이라든지 원고 소프트웨어, 귀중품 이런 것들은 특이하고 고가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명기해야 되는 명기 물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비용 손해는 이라고 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를 보상을 하고요. 비용 손해 종류에는 5가지가 있었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의권 보존 비용,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요. 한도가 있는 거는 바로 딱 하나였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재산손해보험금하고 합산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뭐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2번 잔존물 제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 손해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만 한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중영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저희가 화재보험에서 의무보험인 경우가 바로 특수건물,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 재난배상 책임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 모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을 강제로 가입했어야 하는데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재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인명피해 사망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보상해 줘야 되냐면 1억 5천까지, 후유장애도 최대 1억 5천까지, 근데 부상은 3천만 원까지였거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숫자 부분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자, 금액이 얼마죠? 최대 금액이 여기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8천이 아니라 1억 5천. 그래서 사망 1억 5천, 후유장애 1억 5천, 부상은 최대 3천. 그래서 이 최대 금액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원도 같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단 화재 대물은 얼마다? 10억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기억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손해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항상 해당하는 건지 해당하지 않는 건지 명확하게 하고 푸셔야 돼요. 자, 손해사고 기준이 뭐냐?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손해사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보험들은요, 다 손해사고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배상청구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배상청구 기준은 어때요?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났으면 보험기간 안에 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청구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배상청구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배상청구 기준에는 2가지 상품이 있었어요. 임원하고 전문인, 임원 배상과 전문인 배상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손해사고 기준이 아닌 걸 고르라,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임원 배상이 되겠고요. 이 임원 배상하고 전문인은 배상 청구 기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다중영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다중영업소는 강제보험, 의무보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중영업소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가 같은 데 가면 상가를 다중영업소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내에 입주해 있는 어떤 소규모의 영업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 음식점 어때요? 상가 안에 있죠. PC방 상가 안에 있죠. 노래 연습장 상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주유소는 어떤가요? 별도로 혼자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다중영업소가 아니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맞는 거는요.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활 가능하다? 여러분 부활은 3년 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게 설명이 되었고 1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안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고요. 자, 2번 보시면 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둔다 그랬는데 우리가 2달 이상 미납하게 되면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14일이라고 해야 되고요. 4번은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8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1차 지급보험금을 감액한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시험 문제 보면 장기손해보험이잖아요. 장기자를 빼면은 그냥 손해보험. 그래서 그냥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소멸성 보험을 의미하는 거고 장기 손해보험은 이제 3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고 만기환급금이나 이렇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장기 손해보험이거든요.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일반 그냥 손해보험은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라고 예를 들으면요. 뭐 불이 나서 5천만 원어치가 탔다. 그럼 5천만 원 보험금이 나가면 5천만 원만큼 가입 금액이 공제가 돼버립니다. 깎여버려요. 그런데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깎이지 않고 자동 복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공제되지 않는다. 80%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험료 문제는요. 정말 반드시 꼭 나온다. 심한 경우에는 2문제까지도 한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보험료,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해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였어요. 순보험료는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됐었고요. 부가보험료는 3가지가 있었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 4번 계약자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무효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거 대표적인 거 어떤 거였나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그리고 사기를 목적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가입했다든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든지 사망을 담보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 같은 경우는 무효 사유였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무효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고 난데 보험 들었다. 그럼 무효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하면서 상품 설명하는 거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뭐가 되죠?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취소 사유이고요. 3번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대요. 자,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도 계약은 해지가 돼요. 그래서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만기환급금은요. 만기 전에 계약이 소멸됐대요.
자, 만기약금은 계약이 만기 때까지 유지돼야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소멸되었답니다. 그럼 만기약금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대요. 그러면 회사는 뭘 지급할까요? 해지 시까지 해약환급 지급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환급 지급하게 되고요. 4번 계약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환급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2, 3, 4번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세액공제의 대상 금액은 총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연금을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춰서 가입을 하면 연봉 근로자,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5,500을 기준으로 해서 5,500 초과로 버느냐, 5,500 이하로 버느냐에 따라서 5,500 초과로 벌면 12%, 5,500 이하로 벌면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액과 상관이 없이 동일한 게 아니라 급여의 구간이 있고 그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1번 세액공제는 그럼 얼마까지 돼요? 네, 600만 원까지 돼요. 맞는 설명이고 자, 2번 퇴직연금하고 합산해서 얼마까지 된다? 900만 원까지 된다. 그래서 이 600만 원도 따로 시험 문제 나오고 900만 원도 따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은 잘 설명이 되었죠. 급여액이 5,500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11번 총급여 5,500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이래요. 자, 우리 좀 전에 봤죠. 5,500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자, 5,500 초과자라 그러면 12%를 돌려주고요. 5,500 이하도 벌었다 그러면은 15%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납입했잖아요. 그러면 5,500 지금 초과자니까 12% 대상이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2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2만 원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지방소득세 포함이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라고 할 때는요. 그 금액의 10%를 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에 10%를 업하면은 13만 2천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죠.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할 수 없는 곳 두 곳 있습니다. 저축은행 가고요. 우체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우체국으로 바꿔서 이렇게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피보험자는요. 기명 피보험자, 그다음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승낙 피보험자는요. 기명 피보험자가 승낙을 해줘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 중인 사람을 저희가 승낙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명 피보험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친족 피보험자 정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낙 피보험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승낙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누구의 승낙?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입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은 사고 내용별 점수이다. 대인사고 시 사망사고에 대한 건당 점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할증될 때 이제 점수제예요. 그래서 최저 점수가 몇 점이냐면 0.5점이고요. 최고 점수는 4점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무슨 사고예요? 사망사고잖아요. 사망사고가 제일 심각한 사고죠. 그러면 몇 점일까요? 최고 점수인 4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점입니다. 15번 운전자 연령안정 특약을 위반했을 때 보상되는 담보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운전자 연령안정 특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요. 우선은 누가 운전할 것인지 정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의 연령이 몇 살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도 운전하는데 자녀가 21살이다. 그러면 21세 이상 가족안정 한정 운전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이때 21세라고 하는 것은요. 만여
만연령 기준이에요. 만연령 기준. 그런데 예를 들어 만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만 보상이 되냐? 대인배상 원만 보상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연령이나 운전자의 범위를 위반하면 뭐만 보상받는다? 대인배상 원만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동차 보험 경상사고 대인 투 피해자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경상사고라고 하면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는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14급에서 1급까지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1급이 가장 이제 심각한 부상 사고고요. 14급의 이제 가장 경미한 겁니다. 그래서 경상사고라고 하면 14급에서 12급에 해당되는 걸 경상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손목이 좀 삐었다든지 허리가 삐끗했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고를 경상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요. 내가 가해자인데 뭐 가해자 피해자에게 과실을 따질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과실이 상당히 낮더라도 상대방의 치료비 이하고 간병비는요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케이스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상사고에 대해서 14급에서 1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까지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득금별 기준, 그러니까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 그랬죠. 그 기준에서 12에서 14급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경상사고 대인배상 투 피해자 부분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구분 중 10급 내지 14급이 아니라 12급에서 14급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그랬는데 이 경상사고는요. 차대차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륜차는 보상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2, 3번은 안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장 사업이니까요. 예,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 보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관할 부처는 정부 부처 중에 국토교통부가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의 청구,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데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이제 구상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을 심사평가하는 데는 손해보험협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관련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어디죠? 국토교통부라고 해야 합니다. 자, 1번 보면 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금 제도 같은 경우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번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상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4번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영역 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